2017년 여름,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30살의 C씨는 이곳에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열었죠. 그녀의 손길로 꾸며진 1인 왁싱샵은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하는 고된 곳이었지만 동시에 온전한 자신만의 꿈이 자라나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성실한 손길과 따뜻한 응대로 조금씩 단골을 늘려가며 그녀는 하루하루의 땀과 노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채워가고 있었어요. 누구의 일상과 다르지 않은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같은 시간, 도시의 또 다른 공간에서는 깊은 어둠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2년째 직업 없이 600만 원의 카드 빚에 짓눌린 채 그는 세상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듯한 무력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차가운 스마트폰. 그가 유일하게 세상을 들여다보던 창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침대에 누워 손가락으로 무심코 화면을 넘기던 중이었어요. 그때 그의 눈에 한 영상이 들어옵니다. 한 유명 BJ가 여성 왁싱사에게 시술을 받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 있는 왁싱샵 내부는 아늑해 보였고 여성 왁싱사는 능숙한 솜씨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속 왁싱샵의 주인이 바로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던 C씨였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일을 성실히 알리기 위해, 다른 한 명은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마주한 하나의 영상. 이 평범한 온라인에서의 스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한 편의 영상을 마주한 사람들. 누군가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지만 무료하게 영상을 보던 남자의 머릿속에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스치죠. 젊은 여성이 다른 직원도 없이 혼자서 손님을 받고 있다. 위치는 인적이 드문 주택가.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왁싱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무직 생활, 600만 원의 카드빚, 그 절망적인 현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돈을 빼앗고 성적인 욕구까지 채운 뒤 흔적을 없앤다. 그의 머릿속에서 잔혹한 범죄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의 무기력했던 일상은 차가운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장 먼저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왁싱샵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죠. 검색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곧 샵 홍보와 예약을 위해 피해자 C씨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찾아냈고 그곳에서 예약에 사용되는 그녀의 개인 메신저 아이디까지 알아냈어요. 모든 정보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를 알리기 위해 스스로 공개해둔 선의의 흔적들이었습니다. 2017년 7월 3일, 그는 알아낸 아이디로 C씨에게 연락해 마치 평범한 손님인 것처럼 이틀 뒤인 7월 5일 저녁으로 왁싱 시술을 예약합니다. 피해자 C씨는 새로운 손님의 방문을 그저 감사하게 생각했을 뿐 자신에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예약을 마친 다음 날 그는 집 근처 마트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옮길 도구들을 구매했어요. 주방용 식칼 1개, 그리고 두꺼운 청 테이프 2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7월 5일 저녁이 됐죠. 남자는 구입했던 식칼과 테이프를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나 표정에서는 그 어떤 특별한 낌새도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예약 시간에 맞춰 가게를 찾아가는 수많은 손님 중 한 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가 C씨의 왁싱샵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처음 왁싱샵을 방문한 평범한 남성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기 위해 준비한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샵 안으로 들어선 남자를 C씨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첫 방문이라는 남자의 말에 그녀는 더 세심하게 시술에 대해 설명했을 겁니다. 이후 약 40분간 시술이 진행됐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C씨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남자는
아무런 이상한 기색 없이 고통을 참아가며 태연하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오갔을지 CC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모든 시술이 끝나고 CC가 잠시 등을 보이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손님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남자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시카를 꺼내 CC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오른쪽 뒷목덜미를 찔렀습니다. 비명과 함께 쓰러진 CC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어요. 이러지 말고 차라리 돈을 가져가세요.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려 엎드리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입과 손목, 발목을 단단히 결박했어요. 저항할 수 없게 된 CC를 그대로 둔 채 그는 샵 내부를 뒤져 그녀의 휴대폰과 지갑을 찾아냈죠.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녀를 위협해서 체크카드와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재물을 손에 넣었지만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CC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찢었지만 이내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알고는 그만뒀습니다. 그는 잠시 샤워실로 들어가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씻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피해자가 아직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자. 그 순간 남자는 피해자를 완전히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샵에 있던 가운과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과 얼굴을 덮은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목 부위를 2차례 깊숙이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참혹한 현장. 하지만 남자의 행동에선 그 어떤 죄책감이나 공포도 찾아볼 수 없었죠.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CC의 옆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어요. 그리고는 방금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어 유흥업소를 검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 CC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고 그 돈으로 유흥을 즐겼어요. 한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짓밟은 자리에서 보인 그의 행동은 범행의 잔혹함을 넘어 인간성이 완전히 소멸된 모습 그 자체였죠. 그의 비인간적인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과 CCTV 영상은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는 곧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죠.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하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간 죄의 대가로 사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법정은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마지막 형벌이므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범행의 잔혹함과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태를 볼 때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은 결코 고려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결국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합니다. 마지막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의 심판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남기죠. 한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잔혹하게 짓밟은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회적 격리인 무기징역, 그리고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 그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피고인은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형벌을 받았지만 피해자의 유족과 친구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채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를 보내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에 공개한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죠.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에게 노출되고 또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너무나 아프게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아픈 교훈의 시작점에는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며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던 30살의 청춘. 그녀의 성실했던 하루하루와 소박했던 꿈들은 한 남자의 그릇된 욕망과 한 자루의 식칼 앞에 영원히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그날 그 예약을 받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가 그 영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남겨진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과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영원한 그리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묻지마 범죄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한 개인이 온라인 세상의 무작위 정보와 만났을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비극이 자라난 토양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2, 제3의 비극을 막기 위함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립되어 가는 이웃은 없는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표적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23년 2월 8일 밤 10시 50분 인천 계양구의 불 꺼진 주택가 사이로 한 줄기 네온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작고 오래된 편의점 하나. 언제나처럼 불은 켜져 있었고 안에는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죠. 32살의 B씨. B씨는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계산대를 지키며 물건을 정리하고 가끔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 편의점을 향해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낮게 눌러 쓴 모자,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때까지도 편의점 안 B씨는 전혀 몰랐죠. 자신이 지금 누구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그는 왜 편의점에 왔을까? 그 밤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까?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 질문 속에서 시작됩니다. 편의점에 왔던 남자, 이름 권인석. 그가 처음 법정에 섰던 건 2011년. 과도를 들고 편의점에 침입해 돈을 빼앗았죠. 그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했어요. 그리고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번엔 중고 매장에서 직원을 찌르고 현금을 탈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를 10년간 차게 됐죠. 2021년 12월 그는 전자발찌 감시 속에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소 후 그는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잠은 고시원에서 때웠어요. 그러다 건설 하자보수 업체에 들어갔죠. 그에게는 새 출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전자발찌 찬 걸 들키게 됐어요. 주민들이 불안해했고 회사는 그를 조용히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그 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자발찌 하나가 자신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걸. 결국 그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죠. 좁은 방, 불 꺼진 천장, 말없이 흐르는 시간. 그는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그는 천천히 고립됐습니다. 고요하고 위험하게.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 힘을 쓰겠다고. 노력은 하지 않기로. 얻는 게 아니라 빼앗기로.
그는 기억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유인하고 어디를 찌르면 무력화되는지, 어떻게 칼을 숨기고 어디로 빠져나오면 되는지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학습된 수법이자 익숙한 선택이었죠. 2023년 2월 8일 그는 고시원 복도에 섰습니다. 공용 주방에 있는 싱크대 옆에서 과도 하나를 집어들고 무심하게 포장용 테이프도 챙겼어요. 가방도 없이 아무 일 아닌 듯 그 작은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작은 편의점, 혼자 근무하는 점원, 늦은 밤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권인석은 머릿속에서 계획을 되뇌었습니다. 들어간다, 기회를 본다,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는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절차였어요. 그는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인천 계양구 골목은 참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듬성듬성 켜져 있었고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보였죠. 권인석은 그 조용한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산책하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편의점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죠. 안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원 B씨 혼자였어요. 계산대 뒤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걸 확인한 권인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늘 그렇듯 작은 종소리 하나가 울렸어요. 권인석은 진열대를 대충 훑어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음료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선반에서 음료 하나를 꺼내 들고는 계산대로 다가가던 B씨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거 바코드가 없네요. B씨는 아무 의심도 없이 다가왔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도와달라는 손님이겠거니 하고. 하지만 그가 가까워진 순간 권인석은 칼을 꺼냈습니다. 왼손으로 주머니를 열고 그 안에서 과도를 꺼냈고 오른손으로는 B씨의 옷을 확 낚아챘어요. 그리고 그 칼끝을 B씨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죠. B씨는 깜짝 놀라 팔로 밀쳐냈지만 권인석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복부를 찔렀습니다. 칼날이 그대로 파고들었어요. B씨는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권인석은 그를 꽉 잡은 채 한마디만 툭 내뱉었습니다. 창고로 가. 그 말 한마디에 B씨는 피를 흘리며 비틀비틀 창고 안으로 몰려갔어요.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엔 숨소리만 남았죠. 차가운 공기, 좁은 공간, 그리고 그 한가운데 피해자 B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부엔 깊게 찔린 자국, 피는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의식은 흐릿했지만 정신은 놓지 않았어요. 그는 그 안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모아서 입을 열었어요. 살려주세요. 정말 작았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 누구든 누구 하나라도 들어주길 바랐던 외침. 그리고 그 소리를 권인석은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서요. 그 순간 그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않았고 응급처치도 신고도 없었죠. 그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창고 안엔 침묵만 남았어요. 권인석은 그냥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손엔 피가 묻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죠. 금고를 열었고 돈을 꺼냈습니다. 현금 20만 원. 그게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과 맞바꾼 금액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창고한 B씨는 버티고 있었어요. 손끝을, 발끝을 작게 떨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권인석은 다시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밖은 다시 조용해졌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의점에서 나온 권인석,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죠. 그는 곧장 근처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공용 쓰레기장 앞에 멈춰 섰어요. 잠시 주변을 살폈고요. 곧 관리실 근처에서 낡은 가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쪼그려 앉았죠. 그렇게 가위로 전자발찌 줄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쉽게 잘리진 않았어요. 몇 번을 방향을 바꿔가면서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뚝 전자발찌가 끊겼죠. 그는 그걸 쓰레기 더미 안에 던졌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먼지 한번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보는 이미 울리고 있었죠. 전자장치 훼손 감지 알람은 감시센터로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대로 사라졌죠. 전자발찌는 그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였지만 너무 쉽게 끊기고 맙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권인석. 그는 정말 도망친 걸까요?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목적은 같았어요. 편의점. 그는 인천 시내와 부천 일대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걸어서, 때로는 버스를 타기도 하면서요. 눈은 늘 주위를 훑고 있었죠. 편의점 하나를 발견하면 살짝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직원이 혼자인지 손님은 얼마나 있는지, 계산대의 위치, 출입문 각도, CCTV는 어디 달려 있는지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 범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한 군데, 두 군데, 그는 계속 움직였어요. 안을 보고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살아있었고 손엔 아직 긴장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직원 옆엔 CCTV가 버젓이 달려있었어요. 한 번은 계산대에 혼자 앉은 직원이 보였지만 바로 옆 탁자에 노란 점퍼를 입은 손님이 앉아있었죠. 그는 그 편의점을 뒤로 한 채 다시 걸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제 더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낡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어요. 그는 그 한가운데 가만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시간을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그동안 경찰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자발찌가 끊긴 직후 감시센터는 이상 신호를 감지했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죠. 권인석의 신원은 바로 확인됐고 그가 자주 가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한 지 30시간 후 경찰은 그가 숨어있던 모텔방을 찾아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권인석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항도 없었고 부인도 없었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끝났다는 걸. 30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는 멈춘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었죠. 체포된 권인석은 곧장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거였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칼은 겁만 주려고 했던 거고 피해자가 저항하니까 그랬다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가 보여준 행동은 정말 그랬을까요? 법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나하나 짚었죠. 과도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테이프까지 챙겨왔다는 점, 직원이 다가오자 바로 복부를 찔러 제압했다는 점, 제압한 뒤에도 창고로 밀어넣고 목을 2차례나 세게 내리찍은 점, 그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구호 없이 문을 닫고 나간 점, 그 사이 금고를 열어 현금 20만 원을 훔쳐 나간 점, 그 순간까지도 피해자는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외면했죠. 재판부는 이건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무겁고 단호했어요. 무기징역. 그게 1심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인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그는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말은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지 않았죠. 2심 재판부는 오히려 더 단호했습니다. 권인석은 예전에도 같은 방식의 강도상의 전력이 있다. 그때도 가도를 들고 사람을 찔러서 물건을 빼앗았다. 이번 사건은 그 기억 위에 더 정교하게 덧입혀진 범죄다. 흉기 준비 방식, 반복, 도주 계획, 전자발찌 훼손까지 모든 게 사전에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아무런 구호를 하지 않은 건 살해의 의도 그 자체다. 그날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려고 애썼습니다. 움직였고 떨었고 말했죠.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결국 권인석은 1심과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거기에 전자발찌 추가 부착 20년.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무거운 질문 하나를 우리 모두에게 던졌죠. 전자발찌를 채웠다면 정말 안전한가? 권인석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로 징역 7년을 살고 나온 뒤 법이 그에게 건 최소한의 감시였어요. 10년 동안 어디를 가든 그의 위치는 추적되고 있었죠.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권인석은 편의점에 들어갔고 칼을 꺼냈고 한 사람을 향해 휘둘렀어요. 심지어 그 전자발찌를 직접 끊고 도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보는 울렸어요. 전자장치 훼손 감지. 신호는 감시센터로 정확히 전달됐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현장을 막지 못했죠. 그 시간 피해자는 창고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냈고 겨우 숨을 붙잡고 있던 그 순간 전자발찌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시스템은 단지 보고만 하고 있었거든요. 감시는 했지만 멈추게 하진 못했죠. 그날 밤 조금만 더 빨랐다면 피해자는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전자발찌 시스템, 그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또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듣지 못한 채로. 이 사건으로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게 됐죠.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그걸 보완할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다양한 대체 기술과 제도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건 전자발찌와 AI 관제 시스템의 결합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완전한 대안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언제 개입하느냐죠. 권인석의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밀하고 위험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소년기에 이미 특수절도 등으로 범죄에 대한 초기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소년원 임시퇴원 한 달 만에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 5건을 저질러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출소 2개월 만에 중고명품 매장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죠. 점점 범죄의 폭력성과 계획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고된 위험이었어요. 만약 다음 권인석이 나타난다면 우린 과연 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권인석이 계속 수감되어 있었다면 말이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권인석이 저지른 이 끔찍한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려달라는 그의 외침이 침묵 속에 묻히지 않길 바라며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